네, 시장의 트렌드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미래 흐름들이 항상 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입니다. KB은행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이제 그걸 잘 극복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보편 관세 얘기를 하다가 상호 관세를 4월부터 하겠다. 우리로서는 또 자동차에 관한 관세를 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스테이지 한 10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네. 이제 과거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나 1기 때 그리고 닉슨 대통령 회고록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총합해 보면 시스템적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투자를 확대시키는 네.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10단계 되고요. 중에 2단계예요? 1, 그렇죠. 2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10이 제일 안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 0이 가장 이제 위험 투자 쪽에 속한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성장과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당연히 트럼프의 행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테미컬하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항상 혼용해서 갑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 두 대통령제 이론이라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수는 풍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대적으로, 그리고 압박적인 정책들을 이어간다. 근데 그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균형점에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내수 살리기에 다 가 있다. 그러면 외부로 관세 매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 사실 상호무역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관세라는 것이 상호무역법에 근거해서 책정된 그 법안이었고, 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으로 관세를 계속 상대국에 높이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낮추기 위한, 그 전에 있었던 스무트 홀리라는 보복 관세에 완전히 충실한 정책에 좀 변해서 플렉서블하게 정책을 갖다가 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상대 국가들에 대한 길들이기 작전이 들어갔다. 그럼 국가별로 길들이기는 다 제각각 요인은 다 다릅니다. 네. 북미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자체, 캐나다나 멕시코의 질서 잡기, 교통 질서 바로 잡기, 아군의 어떤 정렬 정비,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 대해서 한국 마찬가지고 대만 마찬가지고 바로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럽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이번에 따라올 것이냐에 대한 체크 확인.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교육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그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도 지금 CPI나 PPI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잘 제어를 할 걸로 보시는지요? 근데 이번에 물가가 CPI가 오른 거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네. 유가가 올랐고요. 네. 두 번째는 주택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중이 각각 한 20%대 차지하는 에너지 쪽, 네. 그다음에 주택 렌트비도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서비스업하고 에너지 가격이 같이 오르면서 CPI가 이제 3%대로 올라선 건데, 그럼 이게 임금 인상이라든지 상품 가격, 관세를 매기면 상품 가격이 돌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CPI가 올라간다라는 로직으로 우리는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로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상품. 지금 보시면 사실은 철강하고 기본적인 내구재 상품에 대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즉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반이긴 하지만 핵심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생산 비중이나 CPI 비중으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계속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으로 매긴다고 한들 사실상 관세가 그 인플레를 압박하는 정도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불법인자 방지 대책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멕시코에서 그리고 뭐 중국인들이 사실은 서비스업 쪽에서 굉장히 1차원적인 서빙이라든지 간단한 뭐 아르바이트식의 어떤 그 음식, 숙박 관련되는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설령 안 오셔도 전체 임금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트럼프 때는 부정적인 신화를 다 갖다 붙이는 게 항상 관례화되어 왔습니다. 예. 그만큼 경각심도 있고 조심하는 이제 미국 학자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트럼프를 그게 별로 더 안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뭐 미국 이외 국가들은 다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미국 주류 언론들도 안 좋아하니까 부정적 뉴스가 많아 보이는데 그거를 진실을 팩트를 잘 체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관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 얘기는 좀 뒤쪽으로 빼고요. 관세 얘기 나온 길에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게 되면 이제 국내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의 영향이 아닌데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사실은 굵직한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이거든요. 그 얘기 좀 먼저 하게 되면 자동차는 지난주에는 뭐 하원 의장에게 피해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핵심 산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미국은 지금 관세 매기는 산업을 보시면요. 그 전에도 아주 동일한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성장 산업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일예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110%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핵심 성장 산업이 ICT 쪽하고 이쪽은 중국은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단이 된 상태이고 근데 다만 지금 미국이 밀려는 산업 자체를 보면 완성차 그리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그리고 ICT 산업 쪽에 대해서 AI를 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더 증폭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겹치는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은 처음에는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자생적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이나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트럼프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 때도 경험했듯이 반도체 관세가 얘기가 나왔지만 네. 추후에 반도체 밸류체인상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 이후에 네. 그게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없던 걸로 됐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AI 클러스터링과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는 핵심 산업을 키우려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모든 나라와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언할 뿐 이거는 협상의 어떤 수순에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호무역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는 우방이 아닌 적대적인 국가한테는 이제 대통령의 관세를 높은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규정하고 네.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낮추고 협상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거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전략으로 좀 금리 연준 얘기 못했는데요. 금리 얘기는 다음번에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관세 얘기했으니까 관세 네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상을 어떻게 파악하며 우리 투자자들은 대처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그다음에 최근 뭐 금이나 이런 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대체 자산으로의 투자도 좀 가능한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어떤 큰 트리거들이 이미 코로나 때 기반이 됐었고 바이든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채의 화폐화라는 현상 때문에 인플레가 완만하게 계속 됐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그러면 그때랑 바이든 때랑 다른 건 뭐냐면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분명히 트럼프는 강하게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 원유 가격에 대한 통제력은 누가 갖고 있죠? 사우디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누구하고 편이 되었나요? 지금 사실 중국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안에 연대에 또 누가 있죠? 러시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를 먼저 필두로 해가지고 회유책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에너지 통제력을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핵심 에너지 가격에 대한 통제, 인플레 완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다른 글로벌 비트코인 관련되는 정책이나 모든 자산에 대한 정책들을 보시면 미국이 리쇼링을 해서 제조 부강한 국가로 만들겠다. 트럼프가 하겠다. 바이든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GDP로 증명이 됩니다. 생산의 10%도 안 되는 게 제조업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결국엔 금융국가이고 이런 모든 AI 기술 표준화이라든지 여러 투자 방편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게이트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 위험 투자와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의 메리트를 굉장히 폭증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예. 위험 투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되 다만 제가 용수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심리상 많이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금의 포트폴리오 항상 구비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을 트럼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뉴스 플로만 보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유신익 KB은행 이코노미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